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학과의 다른 일정하고 오늘 좀 겹쳐서 처음부터 같이 못해서 죄송하고 또 아쉬운데 자료집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하면은 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춘석 센터장님은 다른 계기에도 몇 번 뵀었고 다른 분들도 다 김학린 교수님 책도 제가 아주 열심히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부산 사례도 예전에 좀 들여다본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전공이 원래 그 정치 사상, 정치 이론 그 중에서 민주주의 이론 관련된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그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점점 관심이 그 제도나 실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 옮겨오고 그러니까 출발점은 거기였었는데 저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반대의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좀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저 김창수 교수님께서 이 공론화 조사를 넓은 정책 과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제도화하려면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좀 더 줌아웃을 해가지고 정책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이 공론화 조사가 할 수 있을지를 좀 비판적으로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조사에 대해서 그 작년 연말 정도쯤에 출간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도된 그 신고리 이후에 시도된 공론화 조사에 대한 현황과 나름의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 제목에서도 쓴 것처럼 그 적절히 맥락을 잡기 위해서 또 줌아웃을 하기 위해서 수기 민주주의 이미 다른 분들도 다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짧게만 그리고 더 또 한 발 더 빠져나와서 민주적 혁신이라는 개념이 또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몇 가지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도된 그 공론화 조사에 대해서 좀 꽤나 좀 비판적인 논조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간의 성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진화를 해 나가려면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너댓 개 정도 관련된 논문을 좀 썼던 것 같고 오늘 발표 내용도 이제 여기서 좀 추려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그 신고리 2017년 신고리 이후에 국내에서 시도된 공론화 조사를 나름대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학생 한 명하고 같이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놀라운 정도로 자료 자체가 안 찾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만 떠돌고 자료는 없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너무 또 허술하게 운영된 것들도 또 제하고 하고 나서 이제 남은 게 한 66개 이게 작년 6월 정도까지니까 그 이후에도 꽤나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그 논문 마지막에 있는 건데 이렇게 몇 가지 그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보고 분류를 해보고 한 것입니다. 그 디테일을 다 말씀드릴 그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현황을 먼저 짧게 그 보면은 신고리 2017년 이후에 또 신고리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또 잘 운영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0건 이상을 보고를 할 수가 있겠고 주로 중앙정부 단위에서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최근에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주 많은 수는 아니고 주로 지자체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몇몇 또 지자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정책 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실 공론화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단어고요. 그 맥락 자체가 또 상당히 한국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뭐 제임스 피시킨 이름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딜리버러티브 폴링 공론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다소간 변형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회의 요소 또 많은 경우에는 합의회의의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공론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큰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을 하고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 동안 주말 동안 모이고 사전조사, 그다음에 학습과 토의, 특히 분임 토의를 거치고 전체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사를 하는 이런 패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방식도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하튼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시도된 사례들을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제 설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를 시도하는 목적은 의제를 explore, 탐색하고 경우에 따라서 의제를 세팅, 설정하는 것보다는 의제가 이미 주어져 있고 상당히 이제 갈등의 그 정도 내지는 갈등의 소지가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그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의제 설정도 공론화위원회에 초대되는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 결론 도출 방식도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대안을 이렇게 저렇게 탐색하는 것보다는 표결을 통해 가지고 선호의 지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공론화 조사를 보면서 이게 꽤나 지금 정형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그러니까 발간되는 백서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단어들이 이제 빠지지 않고 거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이런 것들을 한다. 저는 이제 논문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약간 좀 대타처럼, 그러니까 갈등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시점까지 거의 다다라 가지고 공식적인 정치 과정,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하기가 힘든 시점이 되었을 때 야구 경기에서 대타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저는 이게 좀 문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 형태에 있어서도 공론조사 일변도가 이제 관찰이 된다. 발주하는 정부 내지는 전문가 이해관계당, 요즘 이제 시나리오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제를 미리 좁혀놓고 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학습과 수기를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딜리버레이션을 거치긴 하지만 어쨌거나 목표는 조사로 되어 있는 것, 이제 이런 형태이다. 그리고 또 그 설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제 공식적인 정치 과정, 뭐 의회를 포함을 해가지고 행정부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다지 강하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산의 사례도 그렇지만은 발주하는 그 사람 내지는 이제 기구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그 정치적인 약속의 형태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 제도적인 근거도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내지는 더 넓은 사회적 공론장, 정치적 공론장과 연계도 좀 미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도들은 TV에서 생중계도 하고 또 이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더 이제 보완할 내용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이 그러니까 약간 좀 고립된 하나의 좀 이벤트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예산 지출도 그렇게 적지 않은 규모인 경우가 많은데 하고 나서 그 결과의 테이크업, 그 사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너무 많고 결과가 활용되는 방식도 불필요하게 정치화되는, 안 좋은 의미에서 정치화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발주한 쪽의 입맛에 맞으면은 정당화 도구처럼 사용되고 아니면 무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고 나서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했다 이러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시민들은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임팩트를 사회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좀 지금까지 성과나 성취가 충분히 있었고 많이 진화를 해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 좀 그래도 아직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대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집약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많은 공론화 조사가 results driven 결과가 이제 중요한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deliberation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넓은 정치 과정 속에서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의 한 단계로서 정책 과정으로서만 생각하는 경향. 이런 문제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공론화 조사가 한편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활발하게 시도가 되고 있지만 정당성의 위기라고 부를 만한 조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신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민들을 불러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면은 뭔가 묘안이 나올 것처럼 과도하게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무시당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상당히 낮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넓은 사회적인 수기를 촉발하지 못하는 고립된 이벤트처럼 이렇게 섬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심지어는 특히 이제 신고리 때도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시민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거는 외주를 하는 거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공식 정치 과정을 우회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비판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뭐 이런 비판이 좀 과도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자초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성과를 좀 더 확산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아웃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공론화 위원회라고 썼습니다만 뭐 공론조사, 공론화 조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이제 오늘은 적절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좁은 의미의 낮게의 정책 사안에 대한 정책 과정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기 민주주의의 큰 문제 의식 속에서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를 또 싸고 있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이제 민주적 혁신의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저도 이번에 8월에 영국 유럽 전체 정치학회 이제 ECPR이라고 큰 학회가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해서 이제 관련된 패널에서 같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주류입니다. 유럽 정치학회에서는 이게 제일 큰 세션이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전체 정치학 회의를 학술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휘들로는 한국의 공론화위원회나 뭐 피시킨의 공론조사, 시민의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Deliberative Mini Public이라고 수기적 미니 공중 이렇게 좀 부르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공론화 조사는 바로 이 DMP의 수기적 미니 공중의 한 유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수기 민주주의 하면 그냥 공론조사 이런 걸 딱 떠올리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기 민주주의가 원래 이런 공론조사를 하려고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훨씬 처음에는 이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온 한 가지 안이 공론조사 같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고 문제의식도 훨씬 이제 넘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기적 미니 공중은 수기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의식이 제도화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패턴들이 여기에 있고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실제로 아테네 민주주의가 제임스 피시킨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임스 피시킨도 원래 정치 이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중요한 또 영감이 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공론조사가 제일 밑에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다른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분류는 한 건 아니고요. 시민 배심원 제도는 꽤나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많이 운영이 됐었고 계획위원회 같은 것들은 뭐 덴마크 같은 데서 과학기술 문제 이런 것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니죠. 그게 합의회의죠. 계획위원회는 독일에서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여러 셀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시민의회라고 볼 수가 있고 공론조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임스 휘시킨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지만은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참가자 수나 운영 기간도 다르고 실제로 진행되는 형태도 많이 다르지만 이 결과물의 형태도 상당히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공론화 조사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조사라고 붙어 있지만은 그 의견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세계의 많은 시민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굳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그 협의 내지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여러 옵션을 나열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보고서처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최종적인 아웃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또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를 보면 다른 분들 발표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짧게만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연구 성과가 꽤나 그 체계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고 참여하는 분들의 지식과 정보 획득, 의견 변화, 반대 견해에 대한 존중, 정치적 효능감,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 이런 여러 중요한 변수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 꽤나 일관된 그리고 이제 그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게 얼마나 잘 공정하게 운영이 되느냐, 실제로 사람들의 의견 변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기의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들은 꼼꼼하게 설계하고 잘 운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도 압도적으로 그런 결론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 빠져나오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한 이런 식의 수기적 미니 공중 안을 자꾸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 안 밖의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 합의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팎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수기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합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컨센서스, 심지어 강한 의미의 컨센서스를 좋아하고 그걸 지향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수기민주주의자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이런 수기 포럼들도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의 합의를 전제를 하거나 목표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기민주주의의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정치 과정을 한국에서 특히 그렇지만 vote centric 내지는 이제 파워 센트릭이죠. 정치 과정 전체가 투표 내지는 힘과 힘의 세력 대결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과정과 제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턱 센트릭 내지는 리전 센트릭. 이때 리전이라는 거는 반드시 대학원 세미나실 같은 그런 좁은 의미의 이성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근거죠. 근거를 가지고 정책 결정, 정치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다가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자들이 반드시 합의 지향적인 것은 아니다. 그거를 한 가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팎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도 아무리 잘 설계를 해서 잘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기적 미니 공중이 이제 소집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시민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그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좋은 결론을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도 빅 if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안을 왜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되냐라는 것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시킨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조금 피해가면서 시민참여단의 결과가
recommending force, 그러니까 권고력을 갖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100명이 됐건 400명이 됐건 인구의 0.00 몇 퍼센트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열심히 아무리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럼 밖에 있는 시민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죠. 에 대한 직접적인 통이나 설득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들이 그 수기 포럼에 직접적으로 authorize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권한을 부여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법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따라야 하나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리는 결정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쨌거나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선거에서 또 그 책임성을 물을 여지가 또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그 선거에서 기권을 하거나 내가 지지한 후보가 선거에서 진 경우라도 내가 그 게임의 규칙에는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그 정치인이 내린 결론이 나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 권한 부여와 책임성의 고리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한국의 공론화 조사에는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통계적인 대표성을 높인다. 아니면 안에 뭐 진행을 좀 더 섬세하게 잘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상당히 잘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근데 거기 나온 결과를 시민들이 다 박수치고 우리 그걸 바로 법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신 분들은 그 제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 뽑혀서 간 게 아니라 랜덤 샘플링 말 그대로 컴퓨터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전화를 받아서 가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수기를 하다가 의견 지형이 처음하고 많이 변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수기의 효과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변한 거를 내가 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에서 정당성과 책임성의 문제, 아무리 그 내부적인 수기의 질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무턱대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조사와 같은 이런 그 수기적 그 미니 공중이 갈등 관리 기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제한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정치 과정이 이제 좌절스럽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이런 지름길은 규범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도 더 큰 이제 그 백래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져나와서 이런 수기적 미니 공중의 맥락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금까지는 이제 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의 공론화 조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시도되고 있는 수기적 미니 공중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고, 그리고 또 수기적 미니 공중은 수기 민주주의의 오랜 담론의 전통 속에서 그것이 제도화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제 한 발 또 더 나와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민주적 혁신 이라는 개념과 또 실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다른 한두 분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해외에도 이런 그 리터처가 많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런저런 한계나 위기에 봉착한 지점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대체하자거나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 참여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통적인 형태의 대의제 정치를 한편으로는 이제 쇄신하고 이제 개혁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의식을 담은 여러 가지 이론적 실천적인 노력을 데모크래틱 이노베이션스 민주적 혁신 내지는 민주주의 혁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해외 학계에서도 이미 정착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을 원래 있던 것들이 지금 잠깐 일탈하고 있으니까 회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답이 될 수 없고, 지금 다 무너졌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짓자라는 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시민 참여 포럼들이 한편으로는 대의제 정치 과정과 긴장 관계에 있고 또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뭐 시쳇말로 하면 이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편인데요. 참여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 그다음에 딜리버러티브, 좋은 조건 하에서 질 높은 토의를 이제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직접적, 그 시민들의 영향력이나 결정권을 키우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폭을 무작정 많이 넓혀버리면은 사람들이 몇천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두 번째 수기의 가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과 수기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다 이제 관계 설정을 그렇게 경쟁적인 관계를 상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다. 참여적, 민회, 수기적은 아까 주로 말씀드렸던 그 미니 공중의 여러 형태, 직접적인 것은 이제 특히 그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 입법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에도 이제 각각의 이런 이제 실험들이 당연히 많이 있고,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냥 뭐 언급만 하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다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쓴 것은 지금 이 각각이 한 10년 남짓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완결된 형태로까지 진화를 했고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핀란드 시민발의 제도도 핀란드처럼 의회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죠. 의회가 굉장히 역할을 잘하는 국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입법 채널로 시민발의 제도가 지금 10년 남짓 또 굉장히 그 굵직굵직한 입법 성과를 꽤 여러 개를 냈습니다. 시민의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프론티어가 캐나다에서 그 온타리오주 선거제도 관련된 시민의회였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제도화시킨 것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10년 남짓 했던 실험일 텐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개헌을 몇 번을 했죠. 이제 아일랜드는 그런 식의 또 굵직한 성과가 있었고, 오리건주 시민 발의 리뷰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이기도 한데요. 유럽에 다니면서 이제 직접 관찰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은 시민의회 관련된 실험들이 아주 활발하고 이론적, 실천적, 그 학술적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형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독일도 굉장히 이제 의회가 나름 그래도 역할을 튼실하게 하는 국가인데, 연방 하원의 분데스타그에 시민의회를 상설화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사이클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 뉴트리션 문제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시민의회가 진행했는데, 독일은 사실 뭐 슈투트가르트 같은 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민의회의 저력이 저변이 상당히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연방 하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시민의회를 이제 상설화시켜서 거기서 설정된 의제 그리고 보고서에 이렇게 쭉 그 정책 공고안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회 심의 과정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의회가 반드시 그것을 일정 기한 안에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벨기에는 더 흥미로운데, 이건 조금 이따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브뤼셀에도 있고 벨기에에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스위스도 그렇고 지금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프랑스가 이제 마크롱이 약간 좀 이벤트처럼 너무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프랑스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그 시민의회 사이트이고요. 이게 동벨기에입니다. 동벨기에가 저기 이번에 다녀오면서 여기 요 퍼머넌트 세크레터리라는 분을 만나서 한참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었었는데, 여기가 지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가는 곳인데, 워낙 작은 동네여서 이게 얼마만큼 스케일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티즌 카운슬이라는 상설 기구가 있는데요. 이 시티즌 카운슬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의회의 한 부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전에 시민의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한번 있는 사람들 중에 24명이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6개월 동안 시티즌 카운슬의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임기를 3분의 1씩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시민의회를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근데 16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고등학생들도 오는 거죠. 16세 이상 해가지고 시민의회를 모아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어내면 그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식 정치 과정입니다. 의회제이니까 그 동별기의 의회 그다음에 정부로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시티즌 카운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거를 저기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제도화가 되고 시민 참여라는 것이 그냥 정치 과정 밖에서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과정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제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사실 이거 설계하는 과정에 그 아일랜드 시민의회 하셨던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참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요.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또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뤼셀 기후 위기 시민의회 그 홈페이지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시민 참여 포럼은 딜리버레이션만이 목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직접 입법처럼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나 맥락을 고려를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연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딱 떼가지고 문 닫아놓고 경청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대의제 정치 과정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효과성을 또 가질 테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공론장이나 시민사회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더 넓은 사회적 수기를 촉발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단체와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내 사례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고립되고 단절된 시도의 경향이 강했다면 이렇게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역동적 민주주의 이런 개념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 건데 전통적인 대의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참여 포럼들 그리고 이런 수기 기구들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민주주의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노베이션 혁신의 생태계 그죠. 이제 고립된 실험 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공론 조사 한번 잘했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이런 다양한 실험의 생태계가 이 복수로 이제 구축이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정책 과정, 정치 과정 전반의 쇄신을 좀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큰 문제의식 안에서 공론화 조사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제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